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경제론 필살기하고 너무 지금 간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투자론 필살기 최근 기출 6년치 제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문제를 풀 때 두 번을 읽어드릴 테요. 두 번을. 그러니까 좀 읽어. 그냥 시간 아깝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니까요. 두 번을 읽는데 한 번은 가볍게 읽고 두 번째는 논점 중심으로 읽을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미가 해보죠. 자, 1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반론이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찾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뭔지 모르지만 요걸 가치 보존력이라는 걸 내고 있죠. 논점 없어요.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됐다. 2번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금 산정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이. 요 논점이죠. 그럼 밑에 순대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게 세금 산정 공식이니까 이자와 감가상각비 이상한 거 두 개는 세금 산정 시에 차감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세금 산정 시에 차감한다는 건 세금 산정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내가 가져가는 몫을 줄여주는 거니까 절세,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절세 효과가 있다. 이게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세금 산정 시에 공제된다, 차감된다.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세금 산정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절세 효과가 있다. 핵심은 순대가 이상합니다. 이상한 것 두 개는 차감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대한 거죠. 그럼 레버리지 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뭐 있어요? 타인 자본을 통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뭔가 타인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지렛대 효과는. 여기 있잖아. 저당권과 전세제도는 타인 자본을 활용할 때 활용하는 제도죠. 그래서 저당권, 제도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상승하는 기간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논점은 이거겠죠. 지금 앞에 있는 지문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냐 없냐. 자, 그럼 보자고요.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항상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뭘로? 이렇게 실물 자산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동산 가격이 따박따박 상승한다. 이런 말이에요. 상승한다.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어 이런 거 보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니까 나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자,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일단 논점은 단기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표현이 이래요. 부동산은 매매가 오래 걸립니까? 빠르게 이루어집니까? 매매의 장기성이야. 장기성. 그러니까 현금이 잘 돌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현금화가 잘 되지 않는 걸 우리는 유동성이 낮다. 또는 황금성이 낮다. 이게 다 잘 나오는 표현이죠. 부동산 매매는 오래 걸린다.
유동성, 부동산의 유동성은 낮다. 그 다음에 황금성은 낮다. 그러니까 요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해보죠. 2번은 대놓고 지금 수익률 물어봤잖아요. 그럼 뭐가 탁 떠올라야 돼요. 투자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그리고 가끔 함정으로 나오는 실현 수익률. 그리고 이 수익률이 나오면 반드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도 한 지문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럼 논점 파악이 전에 요구 수익률 하면 두 가지가 나와야죠. 항상 투자자가 얻고자 하는 최소한도의 기준, 최소한도의 기준.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결합되어 있다. 자, 1번은 요구 수익률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입니다. 이거 틀렸죠? 최소한도의 기준, 최소한도의 기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총 투자 수익률이 나왔어요. 총 투자 수익률. 그러면 이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총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총자는 떼고 우리는 수익률 이렇게 부르죠.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 투자의 전체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수익률과 내 것만 따지는 지분 수익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어딘가에 있어. 2번처럼.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항상 투자의 성과를 따질 때는 경비를 빼고 남은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순영업소득.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은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 현금이라는 표현이 있고 세전이든 세후든 상관없죠. 그러면 보세요. 자, 숙달된 조교는 이게 딱 보여요. 수익률을 묻고 있구나. 아니, 총 투자한 거 몰라. 그러니까 수익률을 묻고 있구나. 그럼 어딘가에는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되지. 근데 현금 수지? 아니지. 요건 지분 수익을 뜻하는 거니까 지분 수익률을 원할 때 나와야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 투자안이 채택된다. 자, 하수분들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누가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는 거고 요구 수익률은 나의 최소한도의 기준일 뿐이고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는 것이고 기대 수익률이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투자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좀 어렵습니다.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요거요. 항상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항상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유효총소득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경비를 차감해서 순이잖아요. 항상. 경비를 차감하면 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전,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세후. 그래서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이 나오면 차감이라는 문구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는 순영업소득이니까 경비를 차감한단 말이에요. 경비. 그래서 재산세가 경비라면 차감하는 거고 영업소득세가 경비라면 차감한다. 이런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세는 영업경비가 맞죠? 그러니까 경비로 차감하지만 영업소득세는 경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놈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5번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요거부터 정리하고 하죠. 우리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다른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불량부채. 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 경비에 포함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불량부채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별도로 추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 해봐요. 투자론에서는 5문제 나온단 말이야. 5문제. 그런데 재수 없으면 계산 문제가 딱 2개예요. 그럼 3개 남아.
그러니까 27회가 지금 세 문제 나온 거야. 계산이 두 개여서. 그런데 지금 3번을 봤더니 투자 분석 기법.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할인법, 비할인법, 할인법, 비할인법. 그리고 또 뭐 나왔던 것 같아요.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리고 또 하나가 투자의 일반 논의. 부동산의 유동성이 좋냐, 낮냐.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딱 요 정도란 말이에요.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반드시 틀리면 안 될 게 요 매년 나오는 투자 분석 기법. 요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27회 때가 좀 어려웠단 말이야. 자, 해보자. 자, 틀린 거야. 자,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이게 동일한 현금 흐름, 수익과 비용을 가져다주는 투자 아니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눈에 탁 들어와야죠.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가 요거죠. 자,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대단히 관계가 크죠.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몇 프로를 까고 현재 가치로 할인할지 할인율이 나와야죠. 다시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할인율이 나와야죠. 몇 프로를 까고 할인할지 현재 가치로 환산할지. 그래서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반드시 묶여져서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투자론에서는 할인율로 무엇을 씁니까? 그러면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인율, 현재 가치, 요구 수익률, 현재 가치 이렇게 잘 나와.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항상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깎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또는 요구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현재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X죠. 항상 요구 수익률, 할인율에 따라서 현재 가치는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면 크면 클수록 많이 깎는 거니까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옳은 지문. 한 지문 하는데 오래 걸렸네. 자, 2번은 먼저 밑에 있는 걸 암기 좀 합시다. 자,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에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논점을 찾아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논점인데 이게 뭔 소리냐? 할인법에는 몇 개가 있어요.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대안을 분석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 근데 이 세 가지 방식을 적용했을 때 결론이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그럼 암기 코드가 뭐예요? 하나의 대안을 분석합니다. 하나의 대안을 분석합니다. 결론도 하나. 여러 대안을 분석합니다. 결론도 여러 개.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을 봤더니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대. 규모의 뭔가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는 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은 여러 개 달라질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한. 어렵게 적어져 있으면 여러 개를 동시에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한 결과하고 수익성지수법을 적용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건 어려우니까 우리 1편 투자론의 어려운 지문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죠. 자, 3번 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가치가산의 원리고,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그러면 암기 코드는 이거죠. 가치가산의 원리는 가치만 가산된다는 원리야. 가치만. 그런데 순현재 가치는 가치야. 가치.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법은 적용이 돼야죠. 순현재 가치법은 적용돼야죠. 그래서 적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가 아니야. 가치가.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맞는 거야. 다시. 가치가산의 원리는 가치만 가산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를 기준으로 하니까 적용이 되지만 이 원리가 내부 수익률 또는 수익성 지수법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 1부에서 올해 평가사 시험에 이게 나왔죠. 자, 이게 A의 순현재 가치를 측정했더니 10억이야. A의 순현가가 10억. B의 순현가는 20억이야.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투자하면 순현재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30억. 더해진다 이런 거예요. 순현재 가치는. A가 10억, B가 20억이면 A와 B를 합치면 30억. 자, 그 다음에 4번 재투자율의 가정에서 순현재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저처럼 여기에 재투자율에다가 핵심을 찍는 순간 하수예요. 하수. 여기는 뭐냐? 이 뒤에요. 자, 할인법의 세 가지 방식 중에 두 개를 준 거예요. 순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누가 더 합리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 앞문장은 전혀 의미 없고 그러면 항상 순현재가치법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순현재가치법이 보다 우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내부 수익률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요놈이 틀린 거예요. 주의. 항상 순현재가치법이 보다 우월하다. 순현재가치법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유는 순현재가치법이 이해하기 쉽다. 이런 거죠. 자, 5번. 자, 5번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형태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자고요. 자,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일단 옳은 지문입니다. 자, 회수기간은 투자 자금을 얼마의 기간에 회수하느냐.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대안을 분석했을 때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짧은 대안을 선택해야죠. 투자 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기간이 짧은 대안을 선택한다. 그리고 회수기간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봐요. 밑에 보세요. 자,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 내가 어떤 부동산에 하나 투자했는데 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계획이 뭐냐 그러면 30년 동안 임대차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얻으려고요. 30년 동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30년 동안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30년 전체의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할인법은 대부분 내가 투자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면 30년 전체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해요. 그런데 비할인법의 대표적인 거 뭐가 떠올라요? 수익률, 승수, 수익률은 대부분 연 단위로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비할인법은 30년 전체 현금 흐름을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냥 내년 1년, 보통 1년 단위 현금 흐름만을 고려해서 지표를 산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어떻게 암기하느냐. 할인법은 현재 가치 하는 법이야. 수익과 비용 현재 가치로. 부지런한 놈이에요? 게으른 놈이에요? 부지런해야 돼.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부지런한 놈. 그러면 이 부지런한 놈은 전체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지런한 놈의 천성이니까 고려한다. 근데 비할인법은 현재 가치를 하지 않죠? 게으른 놈이야. 그러니까 투자 기간 전체의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아니, 게으른 놈이 전체 현금 흐름을 고려할 리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뭔가 전체 현금 흐름을, 투자 기간 전체 현금 흐름을 고려하느냐? 투자 기간 전체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느냐? 그럼 딱 앞만 보는 거야. 비할인법이구만. 그러면 게으른 놈. 그래서 현금 흐름, 전체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겠지. 그리고 고려하지 않는 것이 단점이겠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할인법은 전체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이유는 부지런한 놈. 비할인법은 전체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왜? 게으른 놈.
자, 자, 하나 더 있어요. 한 문제 더 있네. 자, 투자의 위험 나왔네요. 투자의 위험. 말을 잘못했네요. 지금 네 문제 나왔네요. 자, 27회인데 경기 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잘 봐요. 투자의 위험을 우리는 암기하고 있어요. 사금, 법인유, 시운치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의 위험의 종류는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찾아내는 거. 원인. 이게 무엇으로 인해, 무엇으로부터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니까 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져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위험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의 경기니까. 그런데 시장 위험은 어디에 포함된다? 사업의 위험이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으로 다시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시장 위험을 사업 위험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옳은 질문. 자, 니어.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이 공식 나왔네요. 대출자, 은행이야. 대출자, 은행. 그리고 은행이 뭔가 선호한다. 은행이 뭔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선택한다. 그러면 무조건 변동금리 상품이죠. 그래서 변동금리 상품을 대출을 해줬을 때 은행은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은행은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한다. 이게 암기 코드죠. 이유는 금리를 올릴 수 있잖아요. 변동금리. 이게 둘 기억은 맞고 이유는 틀렸어요. 자,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영어가 나왔지만 이게 효율적 전선이죠. 그러면 일단 읽기 전에 뭐가 떠올라야 돼? 두 가지 효율적 전선은 우리 시험에 딱 두 가지가 나온다. 딱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니? 효율적 전선을 어떻게 찾아내니? 효율적 전선을 어떻게 찾아내니?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찾아냅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런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문구를 주지 않고 이 원리에 대해서 그냥 주저리 나열을 하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한다. 따라서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고 동일한 수익이라면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다. 안 나올 데 없다. 자,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논점.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지점입니다.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지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효율적 전선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찾아내니?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래서 항상 동일한 위험이면 최고의 수익, 그 다음에 동일한 수익이면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들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죠. 우상향하는데 왜 우상향합니까?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에 있어서.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에 있어서. 자, 그런데 디귿번은 뭔지 봐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없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논점은 요거예요. 효율적 전선이 왜 우상향합니까?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도 얻을 수 없다니까 이게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힌트야. 힌트 요령. 효율적 전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투자론에서 뭔가 위험이 나와. 위험이 나와. 그리고 기대 수익률 또는 수익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로 적혀 있느냐 봐.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도 얻을 수 없다. 비례관계로 돼 있죠. 그러면 이게 효율적 전선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옳은 지문이야. 옳은 지문이야. 자, 리을번은 내가 알겠네요. 체계적인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X죠.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27회 기출 4문제 확인했습니다. 자, 얘도 역시 경제론이랑 비슷하죠? 비슷해. 뭐가 비슷해요? 뭐가? 논점을 좀 뒷부분에서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꾸 찾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